나를 깨우는 삼삼한 책. 자유를 바라지만 자유주의가 싫은 당신이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이 시대 최고의 자유주의 입문서 33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33번째 끝으로 러쉬, 토드 부크홀츠가 지은 러쉬를 황성준, 경쟁이 가져오는 이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합니다.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작년 모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취업 상담을 해준 적이 있다. 이때 한 학생이 취업 걱정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며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학생들 모두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필자는 어떤 취직이라도 괜찮다면 100% 취직시켜 주겠다고 공언했다.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일제히 네라고 외쳤다. 안산공단에 가면 구인난에 허덕이는 소규모 공장들이 많은데 그곳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니 학생들은 금세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누가 그런 곳에 취직하려 하겠어요? 라고 볼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조금 전에는 취직만 되면 된다더니 왜 말을 바꾸는 거지? 라는 필자의 말에 학생들은 에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라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100% 취업 보장.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일이 있다. 1991년까지도 사회주의를 동경했던 내가 러시아에 들어가 있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필자는 레닌그라드 대학, 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한국어 강사로 배치되어 있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학생들에게 100% 취업을 보장해주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5학년이 되면 당시 러시아 대학들은 5년제였다. 이른바 직장 배치를 받게 된다. 학교당위원회가 주축이 된 직장배치위원회가 학생들에게 직장을 배치해 주는 것이다. 군대에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되고 보직을 배정받는 과정과 유사하다.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거부할 수도 없다. 또 여기서 직장 배치란 단순히 어떤 직장에서 일하게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배치되는 직장에 따라 거주지와 거주택 등도 모두 달라진다. 사유재산과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는 만큼 어디에 배치되느냐는 평생의 운명이 달렸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된다. 취업 재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치스러운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영문과 학생의 경우 공부 잘하는 소수 학생들은 교수 요원으로 대학원에 남는다. 그리고 빽이 센 학생들은 외국인 전용 관광회사인 인투리스트로 보내진다. 그리고 극소수가 외무부 등 정부 관련 부처의 비서나 통역관으로 보내진다. 나머지는 주로 학교 교사로 배치되는데 가장 최악의 경우가 시골 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다. 시골 학교에 배치되면 아파트도 그곳에 배정받게 되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그곳에서 평생 살게 된다. 여행의 자유가 없는 이상 출장을 제외하고 나면 대도시에 올 일도 없고 따라서 결혼도 그곳에서 하게 되며 자식들도 그곳 학교에 보내야 된다. 이러하기에 직장 배치는 당시 러시아 학생들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물론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스펙과 같은 개념은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성이었는데 이 당성은 주로 부모가 당 간부 출신인가 아닌가로 결정됐다. 특히 인투리스트와 같이 외국인과 접하게 되는 직장은 당성이 절대적 기준이었다. 대학원에 남는 것이 아니라면 학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직장배치위원회의 권력은 그야말로 무소불위로 느껴졌다. 좋은 직장에 배치되기 위해 몸을 바치는 여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실업자 없는 낙원이 아니라 실업자도 될 수 없는 지옥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취업만 되면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안산공장에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4대 보험까지 보장하는 당일 취업 가능 직장이 널려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사회주의 시스템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군대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군대야말로 사회주의적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먹어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 그리고 100% 취직, 보직을 시켜준다. 비록 맨 땅을 이유 없이 팠다가 다시 메꿨다가 다시 파는 일을 반복할지라도 결코 군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 군복무를 천직으로 삼는 직업 군인들의 명예심에는 항상 존경을 보낸다. 그러나 전 국민이 모두 강제적으로 평생 군복무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사회를 좋아할까? 취업 필독서? 아니다. 인생 필독서다. 토드 부크홀츠의 러쉬는 필자가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자주 권하는 책이다. 필자는 이 책이 나오자마자 내용도 별로 검토하지 않고 샀다. 그 이유는 부크홀츠가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란 책의 저자였기 때문이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감명 깊게 읽었던 관계로 부크홀츠가 쓴 책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러쉬는 이러한 필자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러쉬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행복전도사들의 대책 없는 경쟁 혐오론을 반박하는 발칙한 책이다. 필자의 권유로 이 책을 읽은 한 학생은 처음에는 욕이 튀어나오는 것을 참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읽기 시작하자 어느 틈엔가 이 책에 매료되어 빨려 들어갔다는 것이다. 다 읽었을 때의 느낌은 정말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혹시 사기당한 것은 아닐까? 라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너무나 기존 상식과 다른 이야기이기에 이와 같은 이질적 의견에 동감하게 된 자신의 모습에 놀랐다는 것이었다. 부크홀츠는 행복은 바쁘게 움직이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솔직히 이 말에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개념은 극히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분명 기업가 정신에 충만한 도전적인 사람들은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은가? 수도원에서 명상을 즐기는 수도사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을까?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다. 행복은 주관적이며 사람마다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 정부가 보장해야 할 것은 행복권이 아니라 행복 추구권인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가 느끼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바로 그러한 행복을 향한 경쟁 속에 있는 것이다. 행복 전도사의 위험한 유혹. 행복 전도사들의 문제는 한 사람에게만 쉬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쉬어가라고 한다는 점에 있다. 권고 정도가 아니다. 국가 입법을 통한 강제를 통해 전체 사회를 인위적으로 경쟁 없는 사회로 만들려고 한다. 행복 전도사들은 흔히 말한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맞는 말이다. 돈 이퀄 행복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 경쟁 없이 오늘날과 같은 물질적 풍요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경쟁이 사라진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는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물질적 풍요가 필요 없으며 따라서 경쟁 없이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하지 않겠다. 단지 정말 그렇다면 당신은 물질적 풍요를 포기하고 살라고 권하고 싶다.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살든 네팔의 히말라야 산 속에서 돌을 닦든 그것은 귀하의 자유이며 말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또 경쟁 없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뜻을 지닌 동료들과 그런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살라고 권하고 싶다.
실제로 필자의 과거 학생운동 동지들 가운데는 그러한 이상적 공동체를 만들어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그러한 사고를 남에게 강제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이 경쟁을 포기하고 살더라도 굶어 죽지 않는 사회가 된 것 자체가 경쟁 사회이기 때문이란 사실이다. 인류가 물질적으로 제대로 살기 시작한 것은 200년 남짓하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는 경쟁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런데도 일부 유토피아주의자들, 부코르츠는 에덴주의자라고 표현한다. 는 고상한 야만인이란 실체하지 않는 가상의 존재를 미화하며 이들의 삶을 동경한다. 필자도 어린 시절 부시맨이란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은 일이 있다. 저렇게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인간들을 흉폭한 자본주의가 파괴시키다니 하며 도덕적 분노를 느낀 적도 있다. 그러나 실제하는 부시맨 사회는 결코 이상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평균 수명도 40세를 넘지 못했다. 살인으로 죽을 확률이 뉴욕 뒷거리 우범지대에 있는 것보다 높았다. 도시의 바쁜 삶에 지친 영혼이 잠시 관광 가서 몸과 마음을 추릴 때 그러한 곳을 이상적이라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잠깐 휴식하는 당신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삶은 평온이 아니라 생존 투쟁이다. 아니, 논쟁하지 말자. 당신에게는 최소한 선택권이 있다. 그런 곳에 가서 그 같은 삶을 살면 된다. 이곳에 남아 경쟁에 지쳐서 한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 경쟁을 즐기며 경쟁을 통해 자아의 발전을 꿈꾸는 나와 같은 사람에게까지 당신의 에덴 동산을 선물하려고 하지 마라. 경쟁이 가져온 진짜 행복. 필자는 지금 이 글을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우아한 클래식을 들으며 쓰고 있다. 4,500원짜리 카페라테를 즐기면서 경쟁이 없었다면 이 같은 카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칙칙한 다방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는 것이 고작이었을 것이다. 물론 카페가 좋은지 다방이 좋은지도 극히 주관적 선택이다. 지금도 시골 역 부근에는 전통적 다방이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경쟁을 통해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얻었다는 점이다. 또 커피값만 하더라도 그렇다. 중세 유럽에서 한때 커피는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싼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값싼 음료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 4,500원도 커피값이라기보다는 자리값이다. 커피 자체의 가격은 한없이 낮아졌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생필품 가격이 저렴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이 모든 것이 경쟁 덕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은 경쟁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이탈한 사람들에게 마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아니, 최근 행복에 대한 탐구 자체가 경쟁 체제가 만들어 놓은 물질적 풍요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복 전도사들 대부분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은 달콤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 세계는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다. 삶이란 녹록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경쟁을 하라는 말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에 불과하다. 러시에 나오는 한 구절로 결론을 대신하겠다. 나르시시즘과 우울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은 도피할 길을 막고 현실에 맞부딪혀 투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상입니다.